난 이 여자랑 아들을 낳았으니까 넌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남편이 상간녀 손을 잡고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시집살이에 자식 하나 못 낳았다고 눈총 받으며 살았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고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하며 버텼는데 돌아온 건 이 모욕이었어요. 상간녀는 제 화장대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며 비웃었습니다. 언니,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뭘 믿고 버텼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라며 그 아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이제야 우리 집안에 대가 이어지는구나. 빗속에 캐리어 하나 끌고 나왔습니다. 위자료? 한 푼도 없었어요. 변호사 선임할 돈조차 없어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며 버텼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대로 무너질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아시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곧 보게 되실 겁니다. 무릎 꿇는 쪽이 누구인지 꼭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저녁상을 준비하던 저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남편이 일찍 들어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하이힐 소리가 함께 들렸어요. 여보, 누구 같이 왔어? 현관으로 나가보니 남편 옆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 손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매달려 있었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맨 여자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더니 비웃듯 말했지요. 아, 이분이 그 본부인이셨구나. 이제부터 잘 부탁드려요. 제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그 여자는 신발장을 열어 자기 구두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거실로 뛰어들어가 소파에 올라가 뛰었고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 여자는 아이 엄마고. 남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때 안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구나. 할머니한테 오렴. 어머, 똑같이 생겼네. 시어머니는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상간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지요. 애 엄마, 고생했어. 안방에 짐 풀어.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시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넌 애도 못 낳았잖아. 이제 손자 있으니까 내가 좀 비켜줘야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상간녀는 당당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제 화장대에 자기 화장품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급하게 남편 팔을 잡았지만 그는 차갑게 제 손을 뿌리쳤답니다. 놔, 더러워. 여보, 제발. 10년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10년이라고요.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랑 아들을 낳았으니까 넌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지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상간녀는 안방에서 나와 팔짱을 끼고 비웃었어요. 언니, 미안하지만 이제 이 집 안주인은 나예요. 애도 있고 남편도 날 더 사랑하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이혼 서류 작성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까지 거들었습니다. 그래, 깔끔하게 나가. 손자 있는 집에 내가 무슨 낯짝으로 있겠어. 제가 살아온 집, 제가 가꾼 정원, 제가 닦고 조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지요.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시끄러워. 오늘 안으로 나가. 그날 밤 저는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만 대충 싸다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자식 없는 게 이렇게 큰 죄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지요. 도장 찍어. 위자료는 없어.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뭘 바래. 상간녀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앉아있는 모습이 제 자리를 완전히 차지한 것 같았답니다. 언니, 빨리 도장 찍어요. 우리 애 학원 보낼 시간이에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야, 이것아. 집안 망신 더 시키기 전에 얼른 도장 찍고 꺼져.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위자료 한 푼 없이 나가라니요. 그래도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싸고 노려보는 가운데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됐지. 나가.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밖에는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우산 하나 챙길 시간도 주지 않고 그들은 저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옷은 금세 흠뻑 젖었고 물에 젖은 신발에서는 찌그덕 소리가 났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에는 차마 연락할 수 없었지요. 부모님께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신호등 밑에서 비를 피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이고, 비를 다 맞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도 안 되게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지요. 홀서빙 구함. 성실한 분 환영. 젖은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게, 아니 따뜻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어머, 비를 다 맞으셨네요. 일단 앉으세요. 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서요. 사장님은 제 초라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없는 그저 비에 젖은 여자였지요. 혹시 이런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시급은 10,000원이에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 손님 응대도 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국밥집 직원이 되었답니다. 화장실에서 젖은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봤어요. 부스스한 머리, 번진 화장,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지요. 첫날부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익었고 고무장갑을 끼워도 미끄러운 그릇들이 자꾸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남긴 음식물을 치우며 생각했답니다.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10년을 바쳤는데 이게 내 대가구나. 그날 밤 가게 뒤편 창고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어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지요. 국밥 냄새가 배어있는 앞치마를 부여잡고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국밥집에서 일한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는 뜨거운 국밥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때 입구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 흙먼지가 묻은 낡은 모자를 쓴 그 사람은 제 친정 아버지였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지요. 고무장갑에 묻은 설거지,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돼.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하지만 주문받은 국밥을 가져다 드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걸어가 상을 내려놓는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 너 우리 딸 아니냐? 아버지.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의 촉감이 뜨거웠지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사위는 어디 있고. 아버지, 여기서는. 밖에서 얘기해요. 아버지는 저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골목길에서 제 어깨를 잡고 다시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아버지, 저 버려졌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아들을 낳았다고. 저를 쫓아냈어요. 뭐라고? 그 인간이 뭘 했다고? 아버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상간녀를 집에 데려왔어요. 시어머니도 손자라고 그 여자 편을 들었고요.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냈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런 고생을.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지요. 아버지한테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혼자 버티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설거지로 거칠어진 제 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딸이 이런 꼴을. 그 놈들이 감히.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나선다. 아버지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그 놈들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대가를. 아버지, 그냥 두세요. 저 때문에. 조용히 해.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아버지가 누군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놈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아버지가 있잖아.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녹아내렸지요. 아버지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그놈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는 무서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금고를 여는 아버지를 보며 놀랐지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부동산 등기부와 통장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이게 다 그동안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서 숨겼단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때야. 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꺼내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었어요. 남편 회사의 사장님이었답니다. 정 사장, 나야, 김 회장이야. 오랜만이네.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인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사장님이 오래된 친구 사이라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지요. 자네 회사에 있는 내 사위 말이야. 그 친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려줄 게 있어.
아버지는 차분하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불륜, 상간녀와의 아이, 딸을 쫓아낸 일까지요. 전화기 너머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인간을 우리 회사에 둘 수 없지. 당장 조사하겠네. 김 회장 딸을 그렇게 만들다니. 3일 후 남편에게 회사 인사팀에서 메일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품위 손상 및 불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지요. 남편은 당황해서 저한테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사에서 갑자기 조사를 한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당신이 한 일이 드러난 것 아니에요. 너가 한 일이면 가만두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했지요. 일주일 후 남편은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임직원 품위 손상 및 도덕적 해이가 사유였어요. 대기업에서 불명예 퇴직이라니 제 취업도 어려울 거예요. 그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수군거렸지요. 그 집 며느리 쫓아내고 젊은 여자 들였다면서 아들도 회사에서 잘렸대요. 불륜 때문이래. 아이고 쪽팔려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나.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 내가 한 짓이지. 우리 아들 회사에서.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손자와 상간녀를 택하셨으니 책임도 지셔야죠. 너가 주제 넘게 어떻게? 제가 주제 넘은 게 뭐가 있나요?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던 것밖에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은 상간녀와 매일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당신 회사 잘렸다며? 이제 뭐 먹고 살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없었으면.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지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말이 무서우면서도 든든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일인지 몰랐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장사라도 해보겠다고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정 동생이 우연히 은행에서 남편을 봤다고 알려줬지요. 언니, 형부가 은행에서 번호표 들고 앉아 있더라. 표정이 말이 아니던데. 그날 오후 남편은 3군데 은행을 돌았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상담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심사 결과 대출이 부결되었습니다. 왜요? 제가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담보도 있는데. 시스템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두 번째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지요. 대출 심사 결과 부결이라는 차가운 문구만 떴어요. 세 번째 은행에서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금융 관련 문제가 있으셨나요? 심사가 계속 막히는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은 화를 내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째, 5번째 은행까지 갔지만 결과는 똑같았지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상간녀가 따졌어요. 대출은 받은 거야? 애 학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떨어져 가는데. 다 거절당했어. 이상하게 어디서도 안 된다고. 뭐, 당신 진짜 무능력하네. 회사도 잘리고 돈도 못 구하고. 상간녀는 명품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카드로 산 것이었지요. 그녀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내가 당신 믿고 여기 들어온 건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없었으면. 그래, 그럼 나 나갈까? 애도 데리고?
둘의 싸움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나와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 은행 여러 곳 다녔다더구나. 아버지가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 좀 했지. 그 사람한테는 한 푼도 빌려주지 말라고. 아버지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답니다. 돈줄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상간녀가 언제까지 그 남자 곁에 있나. 며칠 후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너, 내 아버지가 한 짓이지. 은행에서 다 거절하는 게 말이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그동안 한 일들 때문 아니에요. 다 너의 아버지가 꾸민 일이지? 내가 뒤에서. 나쁜 건 당신이에요. 상간녀와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돈 없이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상간녀는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돈 없는 남자는 필요 없다면서요. 시어머니가 붙잡아 봤지만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돈도 못 버는 남자랑 살 수는 없잖아요. 애 아빠 찾아볼게요. 남편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돈도 이제는 상간녀까지요. 그날 밤 저는 국밥집에서 일하며 조용히 웃었답니다. 이제 절반쯤 왔구나 싶었지요. 2달이 지나자 남편의 집에는 빨간 압류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연체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고 독촉 전화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지요. 카드입니다. 연체금 300만 원 즉시 납부하셔야.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다른 번호로 또 걸려왔답니다. 상간녀와의 싸움은 매일 반복됐지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회사도 잘리고 빚쟁이만 되고. 뭐, 나 때문이라고?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상간녀는 명품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차갑게 말했어요. 더는 못 살겠어. 이런 거지 같은 남자랑은 끝이야. 어디 가는 거야? 애는 내 아들이야. 아들, 당신이 뭘로 키울 건데. 빚쟁이가 무슨 아빠야.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무너져 내렸지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렸답니다. 그 집 완전 망했대. 며느리 쫓아냈다가 벌 받는 거야. 손자 데리고 온 여자도 도망갔다면서. 평생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경로당에도 시장에도 갈 수 없었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남편이 서 있었지요. 비에 흠뻑 젖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누구세요?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어. 아버지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지요. 제발. 다 잃었습니다. 집도 압류당하고 그 여자도 떠났어요. 제발 한 번만.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저를 그렇게 모욕했던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제 목소리를 듣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여보. 아니, 제발 나 좀 도와줘. 정말 갈 데가 없어.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상간녀와 아들이 있다며 저를 쫓아냈잖아요.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꺼지라고 했지요. 이제는 당신이 꺼질 차례예요. 제발, 죽을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비 맞으며 거리를 헤맸고 국밥집에서 설거지했답니다. 당신은 그때 어디 있었죠? 아버지가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가.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오지 마. 장인 어른. 장인이 아니야. 내 딸을 버린 놈한테는.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지요. 남편은 위자료 3억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3억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법원 복도에서 남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던 그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지요. 상간녀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녀는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다가 사기를 당했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 남편을 찾았지만 이미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당신이라도 책임져야지. 내 아들 아빠잖아. 무슨 돈으로? 나한테는 빚밖에 없어.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상간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지요. 시어머니는 더욱 비참했어요. 아들도 손자도 모두 떠나고 혼자 남았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며느리 쫓아낸 벌 받은 시어머니라고 수군거렸지요. 요즘 아들은 잘 지내시나? 동네에서도 외면당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쓸쓸한 노후를 혼자 보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밥집 사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충분히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를 제게 주셨어요. 작은 가게를 열 수 있는 공간이었답니다. 딸아,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해봐라.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넌 충분히 강해졌어. 가게 간판을 다는 날,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지요. 어느 날, 길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모습이었답니다. 잘 지내? 네. 당신은요? 보다시피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그와 엮일 일은 없었어요. 새 가게는 순조롭게 운영되기 시작했지요. 친정 가족들이 도와주었고 국밥집 사장님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가족을 버린 사람은 결국 가족에게도 버림받게 되어 있지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요. 언젠가 제 가게가 더 커지면 저처럼 버림받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어요. 오늘도 제 가게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인생이지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 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